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재료는 구약 성경 레위기 4장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언뜻 보면 이게 아주 복잡하고 어쩌면 좀 지루해 보이는 규칙들의 목록처럼 보이거든요. 누가 죄를 지으면 어떤 동물을 가져와서 피는 어디에 바르고 기름은 어떻게 태워라 뭐 이런 식이니까요. 하지만 저희의 오늘 목표는 이 오래된 규칙들 속에 숨겨진 일종의 암호를 풀어보는 겁니다. 이 텍스트가 사실은 고대 사회의 권력 구조와 책임의 무게에 대한 놀랍도록 정교한 청사진이거든요. 죄를 용서받는 절차가 왜 사람의 신분에 따라 4단계로 나뉘는지, 그 차이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오늘 저희와 함께 그 비밀을 파헤쳐보시죠.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종교의식을 나열한 게 아니라 뭐랄까 사회 시스템 설계도에 가깝습니다. 이 설계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해요. 공동체의 가장 신성한 심장부인 성소라는 텐트가 있고 그 바깥들에 제사를 드리는 커다란 번제단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두 공간, 즉 안과 밖의 구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안과 밖이라. 흥미롭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개념은 오염이에요. 고대인들은 죄를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물질처럼 생각했어요. 죄를 지으면 그 오염이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공간, 특히 그 신성한 성소까지 더럽힌다고 믿었죠. 그래서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는 행위인 동시에 이 오염을 제거하는 일종의 정화 작업이었습니다. 제물의 피는 그 오염을 닦아내는 아주 강력한 세제 역할을 했던 거고요. 와, 죄가 오염물질이고 피가 세제라니 비유가 그냥 확 와닿는데요. 그럼 죄의 심각성에 따라 대청소를 할지 아니면 현관만 살짝 닦을지가 결정되는 그런 거군요. 복잡한 규칙들이 아주 명쾌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오염도가 높은 경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가장 높은 지위,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이 사람은 백성 전체의 영적 리더잖아요. 텍스트를 보면 그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수송아지라니 당시에는 거의 최고가 재산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이건 고대판 기업 지배구조 문제랑 비슷해요. CEO의 판단착오 하나가 회사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잖아요. 제사장의 죄는 단순히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백성 전체에게 죄의 결과를 미치게 하는 행위로 규정됩니다. 그만큼 책임의 무게가 막중하니까 가장 비싼 제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했던 거죠. 영향력의 범위와 책임의 무게가 정확히 비례하는 겁니다. 절차를 보니까 정말 복잡한데요.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성소의 휘장, 그러니까 가장 깊은 공간을 가리는 커튼 앞에 7번을 뿌려요. 7번이나요? 그렇죠.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 이게 바로 1등급 오염의 증거입니다. 죄의 오염이 공동체의 심장부까지 번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세제인 피를 들고 핵심부까지 들어가서 정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7번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니까 완벽하게 정화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피를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회막 안에 있는 향단, 그러니까 향을 피우는 제단에 뿔에 바르라고 되어 있어요. 왜 하필 뿔이죠? 뿔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뿔은 힘과 권위를 상징했어요. 제단의 뿔은 신의 힘이 닿는 곳, 신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장 강력한 지정이죠. 그런데 그곳에 피를 바른다는 건 죄로 인해 신과의 소통 채널이 손상되고 막혔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통해 그 채널을 다시 복구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뭔가 오염된 통신망을 수리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동물을 처리하는 방식도 정말 특이해요. 내장 기름이나 콩팥 같은 가장 좋은 부위의 기름은 번제단 위에서 태워서 신께 바치는데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가죽, 고기, 머리, 다리, 내장, 심지어 똥까지 이 송아지의 거의 모든 것을 진영 바깥의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서 완전히 불살라버립니다.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쓸모있는 고기나 가죽까지 왜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것도 공동체가 사는 진영 밖에서요? 여기서 두 가지 불사름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제단 위에서 기름을 태우는 건 신에게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죠.
하지만 진영 밖에서 나머지를 태우는 건 제사가 아닙니다. 그건 폐기에 가깝습니다. 폐기요? 네, 죄의 오염을 짊어진 재물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오염원으로 보고 공동체로부터 완벽하게 격리해서 제거하는 행위죠. 마치 뭐랄까 방사능 폐기물 처리하듯 말입니다. 죄와 그 결과를 공동체 밖으로 완전히 추방하는 상징적인 행동인 셈이죠. 제재달이 아니라 위험물질 처리라니.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자, 그럼 다음 경우를 보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즉 온 회중이 자신들도 모르게 죄를 지었을 경우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 셈이네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때의 절차가 방금 살펴본 제사장의 경우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제물도 똑같이 수송아지고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안수하고 나면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향단불에 바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시스템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공동체 전체의 죄를 최고 지도자인 제사장의 죄와 완벽하게 동급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시스템의 구조적 오류가 리더 한 명의 치명적인 실수만큼이나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신박한 문제라고 본 겁니다. 아, 그래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정화의식, 즉 성소 내부까지 들어가는 대청소가 똑같이 필요했던 겁니다. 수송아지를 처리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로 기름만 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전부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소각하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텍스트에서도 첫 번째 수송아지를 불사른 것처럼 똑같이 하라고 아예 못을 박아 두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죄와 온 회중의 죄, 이 두 가지는 사실상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 있습니다. 공동체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가장 심각한 1등급 오염 사건들인 거죠. 제사장과 공동체 전체의 죄가 이렇게 동급으로 묶인다는 게 정말 흥미롭네요. 공동체의 정체성을 흔드는 건 최고 지도자 한 명이든 시스템 전체든 똑같이 위험하다고 본 거군요. 그럼 이 최고 등급 바로 아래, 즉 족장 같은 리더급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여기서부터 시스템의 차이가 명확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 단계 내려갑니다. 족장, 즉 부족의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때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가 뭔가요? 제물이 바뀌네요. 수송아지가 아니라 흠없는 수염소입니다. 그리고 수컷이네요. 가치의 차이가 꽤 있었겠죠? 물론이죠. 수송아지에 비하면 한 단계 낮은 가치의 제물입니다. 이건 족장의 죄가 여전히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제사장이나 회종 전체의 죄처럼 성소의 핵심부까지 오염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책임의 등급에 따라 제물의 가치도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차이가 나옵니다. 피를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제사장이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대신 성소 바깥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고 남은 피는 그 제단 밑에 쏟아붓습니다. 성소 안으로는 한 발짝도 들어가지 않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의식의 공간이 성소 내부에서 바깥들로 축소된 거죠. 아까의 비유를 다시 가져오자면 죄의 오염이 심장부까지는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들만 청소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다. 대청소가 아니라 현관 청소 수준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족장의 경우에는 수염소의 기름을 제단 위에서 태우라고만 되어 있고 제사장 때처럼 나머지 고기와 가죽을 진영 밖에서 태워버리라는 언급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언급이 없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정보입니다. 제물이 진영 밖에서 폐기되어야 할 만큼 심각한 오염원으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제물의 처리가 제단 위에서 끝난다는 것은 죄와 그 결과가 성소 바깥들 수준에서 모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모든 절차가 바깥들에서 시작해서 바깥들에서 끝나는 아주 간결해진 프로세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공동체의 대다수를 차지했을 평범한 사람, 평민 중 한 명이 실수로 죄를 지었을 경우입니다. 여기서 또 제물이 바뀌는데 선택지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흠없는 암염소 또는 흠없는 어린 암양이네요. 족장의 제물이 수컷이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암컷을 바치는 것도 특이하고 또 선택지를 준다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첫째, 제물의 가치가 더 낮아졌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수컷 가축이 암컷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녔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둘째,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선택지를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염소와 양 중에 더 구하기 쉬운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일종의 배려로 볼 수 있죠. 이건 이 법이 단순히 차갑기만 한 규칙이 아니라 사람들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법이었네요. 그렇죠. 당신의 사정을 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충분하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법의 차가움 속에서 이런 온기가 느껴지는 부분이죠. 제사 절차는 족장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네요.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가지 않고 바깥들에 있는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단 밑에 쏟습니다. 맞습니다. 평민의 죄 역시 바깥들 수준에서 해결될 수 있는 오염으로 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때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라는 구절이 덧붙여져 있어요. 맞아요. 그 표현이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가장 값싼 제물을 바치는데 오히려 향기 없다는 표현을 쓴다는 게 좀 의외였어요. 그게 바로 이 시스템의 메시지입니다. 비록 당신이 바치는 제물의 경제적 가치는 가장 낮을지라도 정해진 절차를 진심으로 따를 때 그 제사는 신에게 가장 비싼 제물과 똑같이 온전하고 향기롭게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사회적 지위나 재산과 상관없이 속죄의 효력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아주 따뜻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정말 다르게 느껴지네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풀어본 암호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언뜻 보기에 복잡했던 규칙들이 사실은 아주 명확한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크게 세 등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등급, 즉 제사장과 온회중. 이들은 공동체의 심장부를 오염시키는 가장 심각한 죄를 범한 경우로 가장 비싼 제물, 수송아지를 바치고 성소 내부까지 들어가서 대청소를 해야 했죠. 그리고 오염된 제물은 진영 밖에서 완전 폐기해야 했고요. 둘째, 2등급인 족장. 리더급의 죄로 중간 가격의 제물인 수염소를 바치고 모든 의식은 성소 바깥들에서만 진행됐습니다. 마지막으로 3등급, 평민입니다. 가장 저렴한 제물, 암염소나 암양을 바치고 의식은 족장과 마찬가지로 바깥들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제사가 온전히 받아들여진다는 점이 특별히 강조됐고요. 결국 죄의 용서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그 사람의 실수가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속죄의 방법과 무게, 절차의 복잡성, 심지어 공간까지 체계적으로 달라지는 정교한 시스템이었네요. 단순한 규칙의 나열이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사회 시스템 설계도라는 말씀이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갑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 텍스트 전체에서 계속해서 아주 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부지 중에 그릇, 즉 실수로 저지른 죄에 대한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아, 맞네요. 전부 의도치 않은 실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토록 복잡하고 엄격하며 때로는 무섭기까지 한 시스템이 전부 의도치 않은 실수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 사회는 과연 의도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를 상상했을까요? 이 정교한 텍스트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그 침묵 속에 이 시스템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무서운 경고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여운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